자, 회계원리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회계의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제1장의 내용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의 내용은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제1장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회계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가서도 계속해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공부할 건데 전체 범위를 통틀어서 제가 그때 이거는 읽고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에 따라서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갈 내용과 집중적으로 빠삭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을 구분하셔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1장에서 너무 힘 많이 쓰지 마시고 제1장이 아니라 저 뒤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파트에서 에너지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1장은 회계란 무엇인지 그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 기업을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냐면 첫 번째, 경영자를 예시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기업의 경영자는요, 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급여라든가 또는 성과급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심이 있을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주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주는 이 기업의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자,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의 올해 경영 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벌어들였다면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익이 적다면 배당금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은행이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야지만 돈을 빌려줘도 내가 안전하게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대체 어느 정도의 이자율로 받아야겠느냐라는 것도 책정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럴 때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래처가 있는데 어떤 거래처가 이 기업한테 원자재를 납품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납품한 원자재에 대한 거래 대금을 내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원자재를 납품하고 이 기업이 한 달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한 달 뒤에 내가 이 어음을 가져갔을 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겠죠. 또 종업원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경영 성과, 즉 이익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거나 또는 성과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또는요, 만약에 이 기업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진대라고 하면은 빨리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야겠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있겠죠. 또 과세 당국이 있는데 과세 당국은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 정부는 법인세를 부과해서 법인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역시 과세 당국도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해요. 자, 이처럼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을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 기업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것이 회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텍스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 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재무적 정보라고 하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한다.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한다면은 수익과 비용도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요 앞에 세 가지를 재무 상태라고 하고요. 재무 상태. 그리고 요 뒤에 두 가지 수익과 비용을 재무 성과라고 합니다.
재무 성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계학 교과서에서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어떤 기업의 재무 성과라고 하면은 자, 재무 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재무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딱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도록 자,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닐까 말까, 또는 내가 이 기업에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까, 내가 이 기업의 원자재를 납품을 할까 말까, 내가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회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회계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기업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러한 회계는 왜 필요할까? 역시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회계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것을 기업 A라고 하고 또 옆에 기업 B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겁니다. 자,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기업이 현실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업 A와 기업 B가 서로 다른 양식과 서로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처리해서 정보를 공시한다면 각 기업들마다 중구난방으로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한 회계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제각각 자기 회사 스타일로 회계 정보를 공시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업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정보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전달할 때 통일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 회계 기준. 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KGAAP라고 하는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대한민국 로컬용이었어요. 대한민국 로컬용.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점차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한국의 기업의 회계 정보와 미국 기업의 회계 정보, 또 유럽에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하게 여러 기업들 간의 회계 정보를 또 비교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무적 정보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인텔 또는 대만의 TSMC 이러한 기업들과의 재무 정보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회계 처리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IFRS라고 하는 것입니다. IFRS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IFRS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IFRS를 한국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KIFR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KIFRS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KGAAP를 적용해서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나 KIFRS 적용할래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정보는 자, 일단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전달되어야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더 쉽게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냐면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나름대로 스타일로 회계 정보를 가공해서 알리는 경우에는 분식 회계의 위험성도 커지거든요.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떡볶이, 튀김, 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인다 또는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꾸민다. 여기서의 분이 우리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할 때의 그 분, 꾸민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뭐 이익이 20, 이익이 50, 이렇게 이익을 더 커 보이는 쪽으로, 만약에 부채가 100이에요. 부채가 100인데, 이거를 부채가 30이나 20밖에 안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익은 크게 보이게 하고 부채는 작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 정보를 교묘하게 꾸미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다면 자기 회사 나름대로의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이러한 분식회계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나라는 KGAAP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어서 지금은 KIFRS가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 KIFRS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KIFRS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 이용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자, 우리 회사는요, 유용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죠. 하지만 모든 정보 이용자가 전문적인 내용의 재무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재무제표를 사용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한테 이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식을 이용합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재무제표의 종류 나와 있죠. 우리 페이지 보시면요, 4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재무제표 종류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밑에 포괄손익계산서 있고, 현금 흐름표 있고, 자본 변동표 있고, 주석이 있어요. 바로 이 5가지의 양식이 재무제표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재무제표란 용어를 보셨을 때 제자가 2번 나오니까 스펠링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제자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제자는 모든 또는 일련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모든 양식 또는 돈과 관련된 일련의 양식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한테 회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여기 재무제표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수업 목적으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90%에서 한 95%? 90에서 거의 95%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밖에 가지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실 때에는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2가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충설명입니다. 보충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가 있으면 양식이 있겠죠. 양식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숫자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한 다음에 별표 밑에다가 주석으로 보충 설명을 쓰는 겁니다. 뭐 이 거래는 어떠어떠한 내용의 거래이다.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 쓰는 거라서 주석은 시험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회계학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떠한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하나하나의 표가 어떠한 양식인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개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공부를 해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교과서 텍스트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영어로 FS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란 FS라고 하는데 일정 회계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와 동기간 말에 재무 상태 등에 관한 회계 정보를 주주, 채권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각종의
보고서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집계한 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원칙이란 뜻이에요. 자, 영어가 긴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원칙이다. GAAP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회사가 다양한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어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회사이든지 동일한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 기업 회계 기준이란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기업 회계 기준은요, 일종의 회계에서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 요것들을 다 회계와 관련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떠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내용대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종의 회계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느낌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재무제표는 이러한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재무상태표부터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무 성과라는 것도 있는데 재무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5가지 양식 중에서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재무 상태표는 어떤 기업에 뭘 보여준다?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데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는 결국 어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양식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2번째,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업의 재무 성과를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기업의 수익과 비용,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양식인데 그런데 이 3자 간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값은 반드시 자산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조금 바꾸면요. 부채를 1로 넘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반드시 자본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처럼 3자 간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이 관계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원리 교재 05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에 박스 돼 있죠. 재무상태표 공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는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 회계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무상태를 얘기하는 요 3가지 요소 사이에는 이러한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근데 이러한 등식은 굉장히 중요한 등식이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여기에 일정 시점 나와 있는데 일정 시점은 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절량.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절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미리 조금 말씀드립니다. 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에요. 일정 시점입니다. 요거는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개념이라서 유량은 동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느낌이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재산이 있어요. 너 재산이 얼마나 있어? 너 얼마짜리 집 갖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량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네가 갖고 있는 건물이 얼마짜리야? 나 30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건물의 지금 가치가 30억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절약은 대표적으로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 작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어? 너 1년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는요. 너 지금 이 순간 돈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수입 또는 소득을 얘기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즉 1월 한 달 동안 얼마 벌었어?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전제해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득 과 같은 개념들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해야 됩니다. 너 지금 이 순간 얼마 벌었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되는 개념을 절량 변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값, 절량값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는 것을 유량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표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절량 개념이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뒤에 가서 또 여러 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있어서 어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우리 이것을 그 날짜를 보고기간 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을 보고기간 말이라고 해요. 보고기간 말. 그래서 우리 기업이 올 한 해 동안 장사를 했더니 어떠한 경영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 개념으로 이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겠죠. 바로 그 정보가 어디에 담기는 겁니까? 포괄 손익계산서에 담기는 겁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 담기는 거예요. 따라서 포괄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포괄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개념이겠죠? 유량 개념이겠죠? 당연히 둘 중에 유량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1월 1일 날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12월 31일 날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이런 모습이 되었네. 요 날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따라서 재무 상태표는 당연히 절량 개념으로 측정되는 겁니다.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부채가 있는데 자, 이 부채가 만약에 내가 5억이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1년 내내 있었어. 1년 내내 있었는데 내가 이 부채를 언제 갚았냐면은 자, 12월 30일 날 이 12월 30일 날 부채를 상환했다 라고 할게요. 자, 내가 빚을 갚았다 라고 하면은 12월 30일 날 내가 저 부채 5억을 갚았으면 상환했으면 12월 31일자에는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12월 31일자에는 31일자 재무상태표에는 이 부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어저께 갚았잖아요. 12월 31일자 날짜에는 없는 부채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재무상태표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양식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금, 토지, 건물, 기계 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과 그리고 부채와 자본 요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즉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재무 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별하여 나타내는 보고서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기업에 그냥 자산이 얼마인지만 보여주면 되지
왜 부채와 자본으로까지 나누어서 보여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두 가지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A 기업은 자산이 10억인데 부채가 2억이고 자본이 8억이에요. 자, B 기업은 반대입니다. 부채가 8억이고 자본이 2억입니다. 자, 그러면 A 기업도 이렇게 한번 예를 볼게요. A 기업과 B 기업이 모두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10억짜리 건물 갖고 있습니다. A 기업도 10억짜리 건물, B 기업도 10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요. 요새 우리가 TV에서 결혼 관련, 결혼 연애 관련 예능을 보면은 뭐 나는 솔로 또는 뭐 커플 팰리스 막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출연자들이 나와서 저는 뭐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재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 중에서 저 사람이 자기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자산만 얘기하죠.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라고만 얘기하지 그 중에서 부채, 은행빚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 두 명의 건물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A 건물주가 있고 B 건물주가 있고 둘 다 모두 10억짜리 건물 갖고 있대요. 근데 A 건물주는요. 부채가 2억이고 자기 돈이 8억이래요. 근데 B 기업은 반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건실하죠? 누가 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더 안전하죠? 바로 당연히 A 기업이 더 안전한 거예요. A 건물주가 더 부자고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A한테 돈을 빌려줄까? B한테 돈을 빌려줄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누구한테 돈을 더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더 낮게 빌려주겠죠? 당연히 A 기업한테 더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이자율을 더 낮게 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산 10억이라고 해도 이 자산 10억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A 기업이 자기 돈이 더 많고 부채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안전하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즉 재무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단순하게 어떤 기업의 자산의 크기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자산을 이루고 있는 부채와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것까지 보여줘야지만 어떤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산의 크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이루고 있는 부채와 자본까지 같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왼쪽에 차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변에 자산이 오고요. 이쪽 오른쪽에 대변이라고 하는데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와요. 자, 그랬을 때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린 앞으로 왼쪽이라고 안 하고 차변이라고 할 거예요. 자, 오른쪽이라고 안 하고 대변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회계 공부하시려면요. 저 차변, 대변이란 용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자주 얘기할 겁니다. 자, 왼쪽에 쓰는 것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쓰는 것을 대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궁금하니까 왜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지 이게 어원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혀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요.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빌려주다. 이게 우리가 회계학이 일본에서 온 거라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빌려주다라는 뜻이고 여기 차는요.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빌리다. 자, 그래서 이쪽 대변은요, 자본의 조달, 자금의 조달 또는 자금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걸 의미하고 저쪽 차변은요, 자금의 사용 또는 활용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카페를 창업하고자 합니다.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3억이 필요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3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3억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예금이 2억 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예금을 깨서 카페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족한 1억은 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본 2억과 내 돈 2억과
빌린 돈 1억 이렇게 합쳐서 3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너 카페에 냈다며? 너 그 카페 낸 3억 어디서 돈이 나서 카페 낸 거야? 아, 나 카페 낸 3억, 내 돈 2억하고 대출 1억 받았어. 이렇게 해서 3억을 만들었어. 바로 이게 대변이에요. 대변입니다. 대변은 자금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자금의 원천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금의 원천은 내 돈 아니면 남한테 빌린 돈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내 돈이 아니면 그 외의 돈은 다 뭐예요? 남한테 빌린 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의 조달, 자금의 원천으로서 돈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뭘 했을까요? 카페를 냈겠죠? 그럼 카페를 낼 때 어떻게 냈을까요? 자, 우리 토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가게를 임차해서 보통 내지만은 그냥 토지와 건물을 사서 그 위에 토지를 사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토지라고 하는 것도 마련했을 거고 그 위에 건물도 지었을 거고요. 또 우리 커피 기계 필요할까요? 커피 기계 필요하겠죠. 자, 기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원두라든가 이런 것들 재고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겁니다. 재고가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토지, 건물, 기계, 재고 이렇게 해서 카페를 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 각각 어디에 쓰였냐면요. 자, 만약에 토지에 1억이 쓰였다라고 해볼게요. 토지에 1억이 쓰였다. 그리고 건물에 1억이 쓰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에 7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원두 같은 거 사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페를 내는데 3억 원의 돈이 필요해서 3억 원을 내 돈 2억과 은행 대출 1억 원으로 마련을 했고 그렇게 마련된 돈을 이 돈을 갖고 어디에 썼냐면 자금의 사용 또는 자금의 활용인데 자, 이쪽에서 이쪽 돈을 빌려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3억을 갖다가 토지 1억짜리 구매하고 건물 1억짜리 지어 올리고 기계 마련하고 재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카페를 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얘는 빌려주고 얘는 빌리는 거죠. 그럼 돈을 빌려서 얘는 그 돈을 어디에 썼다? 토지, 건물, 기계, 재고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야. 일본식 표현인데 근데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차변은 빌려온 거고 대변은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에 쓰는 게 차변이고 오른쪽에 쓰는 게 대변이다. 차변은 왼쪽의 의미고 대변은 오른쪽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수험 공부상 간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이니까 차변과 대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양식인데 우리 이것을 표현할 때 자산은 차변에 쓰고 부채와 자본에 대한 내용은 대변에 기록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다고 했죠. 그 등식에 따라서 부채와 자본을 합한 값은 자산의 크기와 일치한다. 항상 일치하나요? 네, 항상 100% 일치합니다. 언제든지 always 일치해요. 아시겠죠?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일치한다. 요 값과 요 값을 합치면 요 값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으로 쓰는데 차변 쪽에 자산이 오고 대변 쪽에 부채와 자본이 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을 조금 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산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현금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기업의 예금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이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겠지만은 자,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보내줬지만 여기에 대한 판매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죠. 그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줘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한테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채권이 왜 생겼다? 물건을 팔아서 생긴 거니까, 즉 상품의 매출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매출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받을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매출 채권도 어떤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다음에 대여금인데, 자, 기업이 은행은 아닐지라도 다른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면,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려주면 나는 그 상대방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대여금이라고 해요. 남한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차입금은 부채죠. 왜?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이니까 내가 남한테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자산은 권리이고 부채는 의무입니다. 자산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여금은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금액만큼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말 차입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차입금하고는 반대말입니다. 차입금은 부채예요. 자, 그리고 상품이 있는데 기업이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거를 상품이라고 해요. 자,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상품은요, 남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는 게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은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품은요, 내가 만든 물건이에요. 내가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종갓집 김치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종갓집 김치를 쿠팡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종갓집 김치라는 물건은 쿠팡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디 나폴레옹 제과점이라는 빵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폴레옹 제과점이 만든 빵이라는 물건은 이거는 그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제과점이 빵을 팔 때에는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만든 물건을 내가 팔기만 하면은 상품이라고 하고, 이처럼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해요. 상기업. 자, 상기업은 남이 만든 물건을 파는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업을 제조기업이라고 해요. 제조기업. 그래서 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다이소라든가 올리브영 있죠? 올리브영. 이런 데들이 상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다가 팔잖아요. 그죠? 근데 제조기업은요, 굉장히 많죠. 뭐 오뚜기도 3분 카레 자기네가 만들죠. 농심도 라면하고 이런 것들 자기네가 만들죠. 여러 가지 뭐 의류회사 이런 데들도 자기네가 옷을 직접 만들어 판다면 제조기업이 됩니다. 또는 뭐 페인트 회사 이런 식으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상품 또는 제품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자산이 되고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건물, 토지, 당연히 그 기업의 자산이죠. 어떤 기업이 사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옥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품인데, 비품은 영업 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어떤 기업의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의 유형들이다, 사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채를 보도록 할게요. 부채는 말 그대로 남한테 빌린 돈이죠. 자, 그래서 부채는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남한테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한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매입 채무입니다. 자, 매입 채무는 아까 우리 매출 채권과 반대말이에요.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뭐였습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죠. 외상으로 팔아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했고, 자, 똑같은 거래인데 반대 입장에서는요, 내가 물건을 샀죠. 물건을 샀는데 아직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어.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의무를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자, 이 채무가 왜 생겼냐? 내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니까 우리 이러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상대방한테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상대방한텐 같은 금액으로 매입 채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A와 B가 거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A가 B한테 빵을 한 개 팔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빵 한 개 팔았고 빵 한 개가 10,000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은 A는 B한테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이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 채권 1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B는요, A한테서 빵을 1만 원어치 구입하고 매입하고도 아직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죠. 그러면 B는요, 매입 채무 1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같은 금액이면서 서로 상대방한테 반대의 모습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B가 A한테 10,000원을 줬다. 10,000원을 줬다.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B는 돈을 줬으니까 더 이상 돈을 줘야 될 의무를 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 매입 채무라는 부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는요, 10,000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B한테 받을 돈 없지요. 따라서 역시 매출 채권도 없어지게 돼요. 같이 생기고 같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은 서로 반대말인데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고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이다. 자, 계정이란 말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차입금인데, 자, 차입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과 역시 반대말입니다. 자, 대여금과 반대말이에요. 대여금과 반대말이다. 내가 남한테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고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서 자, 대여금과 차입금 또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금액으로 같이 생기고 같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선수금인데 자,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 자, 선은요, 미리 선자예요. 미리 선자. 다음에 선수는요, 받을 수입니다.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아직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내지 않았는데 돈부터 받았어. 그러면 이 돈은 내 거예요? 아니면 남의 돈인데 내가 갖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은 남의 돈입니다. 왜? 자,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내 거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돈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내가 물건을 혹시 공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요거는 부채예요. 아시겠죠? 아직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거를 선수금이라고 해요. 다음에 미지급금인데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매입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이 생겨요. 자,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은 굉장히 유사하죠. 뭔가를 사고서 뭔가를 살 때 외상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줄 돈을 안 준 거죠. 그런데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고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컴퓨터, 책상 이런 게 있는데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줄 새로운 책상과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돈은 미지급금인가요? 매입채무인가요? 당연히 미지급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리브영이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돈은요,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지 않았죠? 요거는 매입 채무예요. 근데 올리브영에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이 신입사원이 앉을 책상과 컴퓨터를 샀는데 그 대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은 미지급금인 겁니다. 자, 이처럼 상품의 외상 매입으로 생긴 채무냐 아니면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 매입해서 생긴 채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주의 돈을 얘기하는데, 자, 주주는 회사의 소유주입니다. 자, 회사의 소유주를 주주라고 하는데, 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자산, 즉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해요. 자, 순자산과 자본은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자산이라고 하면은 요 자산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남의 돈과 내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 돈만 얘기하려면, 우리가 순수하게 진짜 내 돈만 얘기하려면 그러면 부채를 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바로 뭐다? 순자산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본은 주주들의 진짜 내 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막 자랑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 물론 뭐 열심히 살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자,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다 네 돈이야? 아, 그렇지는 않아. 은행 대출 좀 껴있어. 은행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데? 7억 원이 껴있어. 아, 그래? 그러면 너의 순자산은 3억 원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5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은 100% 다 내 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순자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은행 대출이 7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순자산은 3억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 누가 더 부자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부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산이 크다고 부자가 아니라 순자산, 즉 자본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이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자산, 즉 순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구합니다. 우리 이것을 잔여적으로 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잔여적, 나머지로서 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자본은요, 독립적인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요, 어떻게 한다? 먼저 자산의 크기를 구해요. 자산을 측정합니다. 자산이 얼마 어치인지를 측정해. 다음에 두 번째, 부채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부채가 얼마 어치인지를 측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서 자본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측정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자본의 속성이야.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망했으면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들을 팔아야겠죠. 팔 겁니다. 자, 팔았어요. 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 건데, 뭐 토지, 건물, 기계, 재고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할 겁니다. 판매한 다음에 그럼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부채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판매해서 그 돈으로 기업이 지고 있던 부채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채의 크기에 따라서 갚고서 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부채를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자, 부채를 갚아도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원인데 부채가 3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남는 게 7억 원일 거고, 만약에 부채가 9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남는 게 1억 원일 거고, 만약에 부채가 14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4억이 부족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어떤 기업이 망했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한 금액으로 부채를 갚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7억 원의 돈이 남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주주들에게 1억 원의 돈이 돌아갈 것이고요. 야, 남은 거 1억이야.
이제 이게 네 거니까 요거 먹고 떨어져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때는요 돈이 4억 부족해. 그러면요 주주들에겐 한 푼도 가지 않고 어쩌면 요 나머지 4억까지 추가로 갚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주주들에게 얼마의 돈이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가 주주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잔여적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정리할게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자산, 즉 순자산을 얘기한다. 근데 이러한 자본의 크기는 독립적으로 자본의 크기가 얼마지? 요것만 측정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자산의 크기를 구한다. 두 번째, 부채의 크기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자산과 자산에서 부채의 크기를 뺀다. 이런 식으로 잔여적으로 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등식이 성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서 구해진다고 했죠. 자본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이 등식에서 부채를 이렇게 넘기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 등식 나왔을 때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한 것과 항상 일치할까? 이게 어떻게 항상 일치할 수가 있을까? 혹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혹시 잠깐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맞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서 측정되기 때문에 이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자산이 10이래. 근데 부채가 7이래. 아, 그래? 그러면 자본은 3인가 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고요. 자산이 10이고 부채가 7이래. 아, 그래? 그러면 자본은 당연히 3이겠네. 해서 차변과 대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값이 자본의 값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자산이 5고요. 부채가 4예요. 그러면 자본은 얼마일까요? 자본의 값이 미리 2, 3 이렇게 자본의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정해지고 나면 아 그래? 그러면 자본의 크기는 1이네. 이렇게 항상 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도록 자본 자리에 숫자 값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일치시키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은 이거는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재무상태표 등식이 여기에서 얘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얘가 시작이고 이거에서 부채를 넘겨준 게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본 등식이라고 별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누가 먼저다? 사실은 자본 등식이 먼저예요. 자본 등식이 먼저고 이 자본 등식에서 부채를 일로 넘겨준 게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둘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죠?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으로 누웠냐 이쪽으로 누웠냐 그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담고 있는 의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냥 사실상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공식이 사실은 파생된 거고 이 공식이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